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 부동산 대표 나승성. 네, 오드리 델번입니다. 예, 오늘 갑작스럽게 12월 16일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가 떠가지고 저희도 부랴부랴 이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양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조사해서 뭔가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이 정부의 발표 자료를 가지고 그냥 읽어보면서 공부하도록. 네. 되는 대로라니까 여기 이 중에서 우리 이제 보통 필요한 이제 핵심적인 내용 파악해 주지 무슨 되는 대로 다시 제가 무계획성, 무편집성 아시죠? 저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편집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어디 될 뻔이면 굉장히 준비성 철저해서 의외였어요. 그냥 하겠습니다. 네, 자, 핵심만 찍어주세요. 네네. 자, 타이틀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에요. 안정화 방안. 그래서 아마 2017년에 파리 대책, 2018년에 9.13 대책, 그리고 아마 또 이번에 계속 최근에 가격이 오르니까 이런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9년 12월 16일자 발표인데 보면 크게 꼭지가 4개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 투기적 대출 수요를 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즉 한마디로 하면은 대출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보유세라든가 양도소득세 이걸 좀 강화를 해서 세금을 통해서 이 보유에 대한 압박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이 두 번째를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그 거래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투명하거나 그다음에 세금을 탈루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자금 출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겠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네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이 압박만 하면 안 되니까 이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이 수요를 좀 어느 정도 분산시켜서 집값 안정화에 기여하겠다, 이런 네 가지 정도의 꼭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쭉 보여드다시피 이렇게 쭉 정책을 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가 있는데, 자, 저희들의 주 관심사는 이 주택시장의 동향 및 평가는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떤 건지를 보는 거니까 간단히 보고, 어떤 정부의 정책은 아니고 이 정부가 이 정책을 입안하게 된 백그라운드적인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한번 보게 되면, 여기 보니까 7월 1주부터 24주면은 한 지금 6개월 정도 되는 거죠. 네. 6개월 동안 정도 계속 상승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퍼센트가 상승률이 네. 0.16, 0.54, 양천구가 최근에 재건축에 대한 그것 때문인지 굉장히 한 주 동안 가파르게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0.2%가 되면 이제 적신호가 나온다고 제가 이 앞에 찍은 유튜브에서 알려드렸어요. 네. 투자 시점으로 계속해서 한 주에 0.2%씩 상승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상승기로 돌아섰다라는 의미로 제가 해드렸는데, 보니까 여기는 양천이 0.54, 과천이 0.8, 광명이 0.3, 하남이 0.4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도 보시면 꾸준히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이거 역시 강남 4구도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고, 서울시로 보면 0.17%인데 강남이 0.25%니까 역시 강남에 대한 뜨거움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발표 나고 나서 과천이랑 양천이 더 많이 오는. 특히 이제 과천은 분양가 상한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새로운 아파트 공급이 어렵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신축 아파트 위주로 그렇게 매매 수요가 몰렸던 것으로 네.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오른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그 매수세가 확대되고, 그래서 갭 투자 전세금을 끼고 저희 부동산에도 이제 그런 손님들이 가끔 오시는데 갭 투자로 많이 이제 찾으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렇게 쭉 어쨌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다? 가격이 계속 올랐다. 역시 흑석동도 가격이 계속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 제가 봤을 때는 한 3억씩은 오른 것 같아요. 최소. 그래서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이 정부의 정책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책을 다시 한 거죠. 그렇죠. 그 대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그러고 보면 이제 시장 상황 평가를 보면, 자, 17년 파리 대책, 18년 9.13 대책, 그리고 이제 이 수도권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시장이보다 많이 올랐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쭉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정책당 한번 볼까요? 자, 이걸 하나씩 먹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3대 원칙 아래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자, 갭 투자 및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서 대출 규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돈줄을 재면 그렇게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만 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만 갖고 집을 사기는 굉장히 가격대가 이미 굉장히 높은 근데 가격대가 있다. 저는 솔직히 갭 투자하고 다주택자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하시려는 분도 계시는데 대출 때문에 못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정부의 그 입장 그거 같아요. 당신한테 맞는 집을 사라는 거지. 대출을 무리하게 해가지고 더 좋은 거, 더 큰 거 이렇게 사줘가지고 계속 가격 올리고 하지 말고 당신이 들고 있고 당신 능력 범위 내에서 사라. 그러면 집값이 그렇게 뛸 리가 없다라고 하는 시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종합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택 보유 부담을 강화시켜서 과세를 하겠다. 그다음에 분상제 지역을 확대하게 해서 고분양가 및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 그다음에 신규로 도심 내 공급 수도권 30만 호를 계획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보면 이게 보면은 투기 수요 억제 및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 시요 안정화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 네 꼭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크게 세 개는 이제 뭐냐면 이게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거야.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거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밑에서 쭉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인데 자, 현재 우리 동작구는 무슨 지구죠? 투기 지구죠. 예. 대출이 몇 프로 나오죠? 40%.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9억 이하 초과 나눠가지고 40, 20으로 나눈다는 얘기.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 9억이니 그거 뭐 시가가 얼마든 간에 관계없이 네. 그 매매 가격, 특히 이제 은행의 감정 가격 기준에서 40% 정도를 대출을 해주게 했는데 지금은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를 간접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것을 9억이 넘는 구간과 9억이 안 넘는 구간으로 구별해서 9억 이하분은 옛날처럼 40% 적용하고 네. 9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만 적용을 하겠다. 근데 얘를 보니까 이게 돼요. 자, 14억에 40%면 5억 6천인데 14억을 9억과 5억으로 쪼개가지고 40, 20 적용하면 4억 6천 대출 금액이 1억 정도가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대출을 무리하게 끼고 투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요. 구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네. 저는 그렇죠. 만약에 사실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9억 이하 되는 아파트는 40%를 해주고 9억 초과 되는 아파트는 20% 한다. 전체다?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구간별로 이렇게 해주는 거네요. 그러면 하나 배웠네요? 예, 아니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아. 같은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래요? 어쨌든 이제 9억 이하와 9억 초과분을 나누어서 하겠다. 예. 그렇게, 구간이라고 예. 적혀 있었구나. 하나 배웠죠? 네. 빵 하나 사시고. 자, 두 번째 초고가 아파트를 시가 10억으로 기준을 잡았네요. 네. 자, 이거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버려요. 금지면 안 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15억 이상이면 100% 순수하게 뭘로 해야 된다? 현금으로? 자기 돈 자기 갖고 돈으로요, 사야 된다. 자기 뭐 아니면 현금이죠. 빌리든 자기 돈 뭐 친척이든 어머님든 상관없고 금융 대출이 안 된다. 금융 대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15억 이상의 이제 대출 안 받고 살려면 이건 정말 자력감만 재산을 좀 갖고 있는 사람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금 있는 사람만 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 있는 만 살아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예상을 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리하게 초고가 아파트를 대출 끼고 사는 것을 좀 막겠다. 돈 없으면 초고가도 못 사는 거예요. 이제 아니,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초고가 사는 거 아니야? 돈도 없이 어떻게 초고가를 사? 그래도 그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전 금융권 가계대출. 그러니까 전 금융권이면은 그냥 제2금융 이런 것도 다 해당이 예, 되는 뒤에 거죠. 밑에 보면 새마을금고라든가 다 적용이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 금융권 가계대출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주택 임대업 매매업 등 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대출 대상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개인에게만 이 대출을 묶다 보니까 일부 어떤 분들은 이제 편법적으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법인을 세워가지고 법인으로 대출 받으면 많이 대출 받고 그래서 편법적으로 개인이 주택을 사지 않고 개인이 이제 그 법인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것마저도 법인 사업자마저도
대출 끼고 15억 이상 아파트 사는 것은 맞겠다라는 것으로 네. 보여요. 그다음에 한번 요거는 보면은 이거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재건축. 이거는 그 무슨 말이냐면 네. 자, 이 모든 차주에 대한 별표가 붙어 있죠. 네. 요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차주에 대해서 15억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네. 예외적으로 15억 넘는 아파트도 허용해 주는 경우가 뭐냐? 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사업 추진,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일정 기간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거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하게 되면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주할 때 뭐 줘요? 이주비요. 이주비는 뭐예요, 결국은? 대출이죠. 대출이죠. 근데 15억이 넘는 거 그런 경우 이주비를 안 줘버리겠다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될까요? 안 되겠죠. 네네. 그런데 이런 경우조차도 뭐예요? 불가. 조합 설립 인가 전.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실제로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순수하게 자기가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 투자 목적으로 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물건을 샀다 보면 적용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주비 대출이 안 된다는. 그렇죠. 내용이죠? 그래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아마 이제 반포나 이게 강남 쪽 재건축은 대부분 15억이 넘을 걸로 보고 이제 우리 흑석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감정가가 15억이 나오기는 쉽지 않죠. 이제 15억이 나온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뭐냐면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거죠. 저기 시가로 되어 있으니까 또 감정가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경우도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이런 경우에 이제 자기가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샀다. 네. 15억 이상. 그런데 그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전에 그리고 실제로 1년 이상 거주를 한 투자 목적 그런 사람인 경우도 15억이 넘더라도 매매 금액이 15억 넘더라도 이런 경우는 담보 대출을 해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주비 대출을 염두에 두고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마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한번 향후에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뜻인지는. 여기도 재개발 많이 하니까 이제 눈에 들어와서 예. 한번 여쭤봤어요. 날카로운 지적했어요. 네. 이제 부동산 좀 하시더니. 네. 자, DLSR이 뭐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자, 뎁 B 발음할까요? 발음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네. 저기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자,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버린 거래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 DSR을 적용해 가지고 이제 현재는 각 금융회사별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차주 단위로. 현재 여기는 뭐냐면 개별 대출의 DSR을 그러니까 개별들로 했어. 개별로. 그러니까 건건별로 그 네. 부동산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는 시가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차주. 그러니까 개별로 있는 사람 그 근데 사람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 아닐까? 근데 그 전에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어찌됐든 여기는 차주에 대해서 한대요. 차주. 돈을 빌린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빌린 모든 대출 갖고 다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현재는. 근데 어쨌든 요거는 자세한 건 어디서? 금융권 대출 상담하시는 분한테 물었는데 어쨌든 결론은 뭐다? 대출도 강화하겠다라는 용어로 보입니다. 현재 보면 이거는 맞은 것 같아요. 현재 금융권 제1금융권은 40%고 제2금융권 비은행권은 60%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뭘로 간다? 40%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출하다 보면 좀 대출을 많이 해주는 금융기관을 알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전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금리가 좀 더 비싸잖아요. 비금융권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은행권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결국은 은행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인데 자, 우리가 1주택 세대는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이 대출이 됐어요. 예. 아시죠? 네. 1주택은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각서수가 아마 대출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는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2년 내에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는데 요게 2년짜리가 뭘로? 1년으로 줄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으로요? 자, 공시가격 9억이 아니라 시가 9억이기 때문에 대폭 낮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실제 매매 가격이 9억이기 때문에 대상 범위도 대상 주택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데 지금은 1년 내에 처분해라. 그러니까 1년 내에 전입하고 또 처분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런 자, 2주택이면
이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옛날 주택을 옛날에 2년 내 처분하라는 네. 건데 지금은 뭐다? 1년 1년 내 그 주택을 처분하라는 네. 거고 그 다음에 9억짜리 이상 집을 살 때는 그 집에 들어가서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옛날은 2년 이내에 들어가면 됐는데 지금 뭐다? 1년. 1년 이내에 들어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더 실수요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보면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주택 임대업, 주택 매매업, 위의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현재는 투기 지역에서만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는 어디다 투기 과열 지구까지 적용 범위를 하겠다. 그 대신 이걸 보면 주택 임대업하고 주택 매매업자는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아니에요? 할 수 있죠.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주택 매매하고 주택 임대업 요 이외의 업종 영위 사업자에게서는 주택담보 취급을 금지하는 거니까 요 주택 임대업하고 주택 매매업에 대해서는 거꾸로 해석하면 이거 대출이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저분들은 주택을 구입해야 임대를 하고 뭐 그렇죠.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규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관련된 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대출은 금지하지만 주택 임대업이라든가 주택 매매업을 하는 그런 사람은 허용해 주겠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임대업 개인 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자, RTI를 보면 임대 사업자, 그러니까 임대업 이자 상환비율이에요. 지금 뭔 말이냐면 이거 월세를 받아가지고 그 월세로 이자를 얼마만큼 낼 수 있냐, 이자에 대한 감당이 얼마나 되냐 그런 비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보면은 1.25배, 1.25배 이상이기 때문에 내가 1.25배이기 때문에 연간 임대 소득이 예컨대 125만 원이다. 그런데 연간 이자 비용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대출이 허용된 거죠. 1.25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 1.5배로. 그러면 대출 월세에 비해서 월세가 더 높아야 대출이 되는 거니까 그만큼 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옛날에는 1.2배였으니까 월세가 100만 원, 120만 원 나와야 100에 대해서 대출이 됐는데 지금은 150 이상 나와야 대출이 되는 거니까 대출이 되는 거니까 더 대출이 엄격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네. 뭐 하나도 안 읽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 재밌죠. 예, 쏙쏙 들어와요. 그렇죠. 나 내용이. 강의 잘하죠. 예. 예. 제가 읽어봤는데요. 읽어봤어요? 자, 읽어봤는데 안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적용식,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풀면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네. 적용 시기는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부터 적용한다. 자, 초고가 주택 구입용 주담보대출금은 12월 17일이에요. 오늘이 내일부터네요? 내일이에요? 오늘이 네, 며칠이죠? 오늘 16일? 16일. 그다음에 여타 과제는 전산개발물 준비를 거쳐서 12월 23일 시행. 그다음에 이미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그다음에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됐네요. 오늘까지 무조건 해야 되네요. 오늘도 힘들죠, 실은. 왜냐하면 계약금이 왔다 갔다 아니, 이게 통장으로 증명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어느 세월에 이 수요자 찾아가지고 계약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이미 계약이 되신 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자, 아까 나왔죠. 새마을금고 이런 등 상호금융권 주택금융대출 모니터링 관리감독 강화. 그전에는 이게 좀 안 됐단 말이죠. 자, 여기서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금감원 출신이긴 한데 전자금융 법제 담당이라서 그 법 만들 때 있을 따라서 자, 새마을금고 이런 거 상호금융권은 실제로는 금감원에서 잘 안 해요. 여신 감독국이라고 이런 데가 따로 한 데가 있는데 거의 워낙 이 업체가 많다 보니까 제1금융권 은행만 해도 바쁜데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이런 데까지 신경을 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 혹시 그거 알아요? 대부업? 네, 대부업 알아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대부업? 대부업 무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선전하는 거. 론 뭐지? 론 대부업. 자, 여기서 내려고 하는 질문은 뭐냐면 대부업은 감독기관이 어디예요? 대부업은요? 금융감독원 아닌가요? 금융감독원일까요? 재정 모르겠어요. 행안부? 예, 행안부일 거예요. 커즈가 저기 왔길래 찍었어요. 찍으셨어요, 이거 보고. 어쨌든 행안부로 알고 있어요. 대부업은 단속기관이 감독기관이 행안부다. 감독원에서 거기서 하는 게 아니네요. 자, 몰랐네. 맞을 거예요. 4개 하셔도 돼요. 자, 이번에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요거는 이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재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 초과 주택을 구입 보유 시에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은 제한을 했다. 그런데 서울보증보험, 즉 공적보증은 주택금융공사, 허그 이런 거는 제한을 했는데 서울보증에서 하는 거는 제한이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얼마짜리죠? 예컨대 주택금융공사, 허그 이런 데서는 아마 금액이 얼마야? 전체 금액의 80%이고 저기 전세 보증금의 80%고 5억이 넘으면 안 되고 5억 이내로만 된다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서울 보증은 5억이 넘어도 돼요. 왜냐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80%를 예를 한다 보면은 예컨대 20억이면 80%면 얼마예요? 16억이죠. 네, 주택금융공사나 허그는 안 됐어요. 네. 네,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기억으로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서울보증은 유일하게 보증 전세 자금 대출해 줄 때 한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80%니까. 그런데 여기조차도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서울보증도 시가 9억 초과 주택 구입 보유 차주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하겠다라고 해서 협조 요청하겠다는데 협조 요청하면은 말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야 될까요? 들어야죠. 안 그러면 제재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런 거 없나요? 아닌가? 저기 서울보증보험 사장이 바뀌겠지. 임원들 전부 잘라버리겠지. 말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우리 증시 격언 중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시장에 맞서지 마라. 아, 시장에 맞서지 마라. 네. 또는 정부에 맞서지 마라. 네, 정부에 맞서지 마라. 그리고 사장에게 맞서지 마라. 이런 어? 건 아니죠. 아, 그런 말도 있어요? 아니요. 사장에게 맞서지 마라. 직장 생활 하셨구나 옛날에. 네. 아, 맞아요. 사장에게 맞서면 누가 사장하고 맞서겠어요. 직장인이. 아니 사장은커녕 부장한테도 맞서지 말라는데 저는 참고로 국장한테 대들었다가 혼났습니다. 자,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 주택 매입 제한. 자,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취급 만기 시 차주의 주택 보유수를 확인하여 2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대출 보증 만기 연장을 제한한대요. 그러면은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주택 두 개 있는 사람이 거기 안 살고 다른데 이제 전세로 또 들어갔을 때 대출 내서 근데 2주택 때만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꾸겠냐? 시가 9억 초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그러니까 9억짜리 이상 주택을 산 경우. 그러면은 한 개여도 그렇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1주택자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2주택자인 경우는 무조건. 네? 근데 전세 대출 회수네요. 2주택자 이상은. 뭐냐면 내가 전세 끼고 집을 사놓는 거예요. 그리고 네. 내가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내가 네. 전세를 사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요? 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9억짜리 한 채를 갖고 있는데 9억짜리 이상 집을 갖고 있다. 네. 그러면 내가 전세 살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을 너 회수해. 그런 말이고 두 개를 갖고 있다. 너 전세자금 대출 회수해.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죠. 팔든지 네. 뭐 해야 되는 아니 대출을 갚든지 팔든지. 그래서 아마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이번에는 좀 센 것 같아요. 맞나요? 그렇죠. 그죠.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 네. 많아요. 와. 그 다음에 불가피한 전세 수요로 전세 대출 필요 시는 보증을 유지한다. 자, 적용 시기는 보증기관 내부 규정 시행일 이후에 전세 대출 신규 실행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 내부 규정하는 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거기 안에서 하는 건 쉽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죠? 이거는 네. 회사니까. 그죠. 회사 그 내부 안에서만 규정이니까. 협의만 하면 되는 그렇지. 것 같은데. 자, 대출 규제 우회 회피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여 필요시 규제를 보완하겠다. 또 하겠다는데. 자, 8.2 대책, 9.13 대책, 10일 보완 방안 이게 있었나요? 이런 걸 해서 자, 제가 봤을 때는 옛날 걱정스러운 게 이거였거든요. 보통 주변에서 이야기 많은 게 법인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자. 이게 굉장히 많이 논의돼서 최근에. 그렇죠. 예. 그런데 가계, 개인 사업자, 법인의 대출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겠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조차도 이 규제 감독 대상에 들어가 버리면 법인을 세워서 법인을 활용한 여러 가지의 정부 규칙을 벗어나는 것을 단속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마저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법인이라고 하고 이제 구입하시려는 문의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들 해당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택담보대출 추이와 대출 규제 우회 회피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규제 보완 강화 장치를 마련하겠다. 자,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한번. 자,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 부담을 강화하겠다. 종부세 상향 조정이에요. 자, 이걸 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뭐냐면, 자, 이거는 자,
원칙적으로 일반은 뭐냐면 한 채예요, 한 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채. 그리고 그 현행은 자 0.5%, 0.7%.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한 채라고 가정했을 때는 9억이거든요. 그러면 9억 초과분이에요. 그러니까 3억 이하는 12억 이하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9억을 빼면 그렇죠. 되는 9억 거죠? 뺀 아, 금액. 네. 그 공시가격에서 그 저기 9억을 뺀 금액이 3억 이하면 0.5%. 그러면 예컨대 공시가격 12억이면 9억 빼버리면 3억이죠. 네. 3억에 0.5%는 얼마일까요? 1%가 300이니까 150이겠죠. 150이겠죠. 네. 근데 0.6%면 18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억에서 6억 정도, 9억을 뺀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그냥 참고로 해주시고 예컨대 15억짜리다 그러면은 9억 빼버리면 5억이 아니 15억이면 6억이죠. 네. 그럼 6억에 0.7%면 얼마예요? 420만 원이죠. 근데 이걸 0.1% 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 우측하는 뭐냐면 자, 세 주택 이상이거나 두 주택이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서울은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2주택을 포함한 경우는 뭐냐면 아마 6억일 거예요. 6억 초과분. 6억 초과분. 그럼 아까 옛날 자 1주택 같은 경우는 9억이기 때문에 9억 밑으로는 안 냈어요. 근데 10억이면 1억, 3억 이하니까 1억에 해당되는 부분 0.5%니까 얼마죠? 50만 원인가? 이렇게 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서울에 두 개의 주택이 따르면 6억이에요. 그러면 10억짜리면 얼마예요? 4억이 돼. 초과된 금액이면 4억이면 3억에서 6억 구간이죠. 0.9%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360만 원 되는 거죠. 0.9%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 올린다. 껑충껑충. 자, 여기 한 1주택은 보면 0.1%씩 올라가고 금액이 커야 0.2%였어요. 근데 여기는 2주택이면은 6억인데 9억 이하면 0.8%, 1.2%, 1.8%. 이게 1.8% 제가 기억을 해요. 왜 기억하신 줄 아시죠? 네. 제가 이거에 걸려가지고 양도세를 엄청 낼 뻔했어요. 그래서 합산 배제를 하지 않으면 이 율에 걸려버리면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거를 이번에 저도 종부세 때문에 이 표를 이제 보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근데 현재는 뭐냐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예요. 네. 근데 공정시장가율이 90% 적용했을 경우인데 요게 또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죠. 계속해서 올라가요. 올라가면 이 금액이 커져요. 그러니까 내 금액이 커지니까 금액이 커지는 거에서 요게 다음 구간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주택자는 죽어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거 표를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2주택이면은 공시지가가 6억이다. 6억이 넘는 부분을 계산하시고 1주택이면 이거 9억을 갖고 계산하시고 그 초과된 기준이 뭐냐 이거를 보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내년에 더 나와서 막 또 한 번 더 체크해 보셔야 되겠네요. 저기 팔까요? 이렇게 되면은 정리하시는 게 좋죠. 없는 사람한테 한 채씩 명의 빌려 드리면 좋고. 명의를 빌려줘요? 아니에요. 공식적인데 이런 얘기.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네.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 실명제법 네, 위반입니다. 안 돼요. 조심하시고 자 그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선 상향 조정 이게 뭐냐면 이제 세부담이 갈 때 너무 갑작스럽게 늘어나니까 네. 그걸 못하게 하는 건데 한도를 정해놓은. 예, 한도를 200%에서 300% 올리니까 뭐 거의 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어쨌든 종부세 세금폭탄 맞으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죠. 내년에 조금 더 그렇겠네. 이거 적용되면 올라가니까. 더 공정시장가율인가 이게 아까 이게 올라가니까 100%가 100%까지 가고 그러잖아요. 예. 여기 현재 70인데 80, 90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높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뭐죠? 그 뭐냐. 자 보호자. 종합부동산 중에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비싼 주택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직장도 그만뒀어. 네. 돈도 없어. 근데 왜 나한테 이게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라고 하냐 이럴 때 좀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얘기는. 그래서 실수요자 1주택자 부담을 경감하는 건데 자 현재는 자 60에서 65세면 10% 깎아주고 20% 깎아주고 이렇게 했어요. 네. 거기다 또 장기 보유 이만큼 깎아줬어요.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 10%씩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그 보니까 종합소득세가 이제 오르니까 이분들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현금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이렇게 공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해주고 그 부분은 괜찮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장기 보유는 똑같네요. 요거는 변동되지 않고 다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이제 이 혜택을 좀 공제를 좀 많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공제 한도는 그래서 80%까지 올라갔네요.
장기 보유 90% 아닌가요, 이거? 잘못 쓰신 것 같은데? 80%. 80에 90. 그쵸, 최고가 네. 70에서 80%죠. 네, 네. 근데 70% 됐죠, 왜? 한번 왜 그랬을까요? 70세 이상이 공제 30% 받고 장기 보유 15년 이상이면 80. 맞아요. 그죠? 맞죠? 여기 네, 좀 그런 숫자가 것 같은데요? 틀리지 않았나 싶네요. 80, 그거는 요거는 확인을- 90. 한번 이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이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정부 자료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발견한다면 이건 뭐죠? 5개 오게티요? 5개 찾아낸 겁니다. 자, 이건 80, 이건 90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에 배분되는 종부세 증가분을 서민주거복지지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시행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 개정 후 20년 납부 부분부터 적용한다. 내년인 거죠? 네. 자, 공시가격 현실화 나왔네요. 현재 70%예요. 그런데 내년에 몇 프로? 이제 19 아니 80? 잠깐만요. 현실화율이 18년도 19년도에서 퍼센트고 단독 공동주택이 이렇게 되고 이게 뭡니까? 51.8, 53.8? 현실화 이제 올라가는 거죠, 퍼센트가. 예,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바꾼다는 20년, 얘기죠. 예, 20년에는 시세 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를 우선 제고한다. 그래서 공동주택 시세는 9억에서 15억은 70%, 15억 30%는 75%, 30억 이상은 80% 수준까지 반영을 하겠다. 2010. 차익이 너무 많이 나긴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격을 보고 가격을 보고 이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좀 가격을 올리겠다. 결국은 뭐냐면 고가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가격을 올려놓으면 세금도 그만큼 많이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세금 많이 걷는. 그러면은 지금 9억에서 15억 이하는 70%는 똑같고 나머지 15억 30억은 5% 올라가고 30억 이상은 20도 10%가 올라가는 게 내년에요.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자, 양도세 보완은 어떻게 했나 볼까요? 자, 요것도 이제 궁금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장특공제라고 해가지고 최대한 80%를 80%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면은 자, 일주 9억 이하는 세금을 안 내죠.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유 거주 2년 갖추면 안 내는데 이제 그 9억 넘은 경우에 최대 장특을 80%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 표 나왔네요. 자, 3, 4년, 5년 여기 보면은 여기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89 하면 되겠네. 38 24, 48 32, 58 40, 68 48, 78 56, 88 64, 98 72, 80. 맞네요. 나 8만 하면 되네요. 나 천재 아니야 이거? 라온가 사장님 맨날 그 칠판에 적어 놓으신 거 이거 아닌가요? 이건데 우리 외워버리면 되겠네. 8만 3부터 곱하면 3 곱하기 8 하면 장특공제가 돼버리네요. 네. 1주택자. 아, 네네. 이걸 자신 있게 얘기 드리는 이것도 제가 발견한 체크할게요. 겁니다. 곱하기 8 하면 된다. 네. 우리 저기 어디 대표님 내가 준비 안 하고 한다고 굉장히 걱정 많이 했죠? 아니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네. 또 이런 또 원래 잘 하시니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칭찬을 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자, 다주택자는 보면은 최고가 30%예요. 네, 30%. 그래서 이제 이 양도세가 80%하고 30%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양도 차익이 10억이다. 그러면 80% 공제받으면 8억을 공제받는데 30%면 2억 4천만 공제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3억만.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 있는 거죠, 세금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데 재밌는 게 이번에 보니까 보유 기간에다가 거주 요건을 해서 둘이 나눠놨어요. 1주택자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1세대 1주택. 아니 어차피 고가주택이니까. 예. 고가주택 9억 이하는 안 내요. 예, 그렇죠. 9억 넘는 거에 대해서 맞아요. 1주택자의 경우 옛날에 3년이면 24% 줬어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보유 요것만 있었죠 옛날에는. 자, 요것만 인정해 주는데 요거 40 곱하면 되겠죠. 40 곱하면 그러면 최고 40%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는 옛날에는 거주 안 하고 사놓고 오랫동안 있으면 장기 공제를 받았어요 많이. 근데 지금은 뭐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야만 그 혜택을 주겠다. 최소 3년 살아야 되네요. 3년부터 4년 이렇게.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2년은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내가 안 살고 3년만 보유해도 24%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놓고 들어가서 안 살면 12%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주 요건을 따로 넣어버리니까 내가 들어가서 안 살면 그냥 사놓고 세만 계속 줄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거는 80%에서 40% 낮아지는 거죠. 이거 큰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앞으로는 내가 거기서 살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만약에 해놨다 그러면
요 부분이 양도세, 장특공제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세금을 많이 내야 될 수가 있죠. 그럼 마음을 비워야겠네요. 만약에 이제 그냥 뭐 여러 채 가지고 있고 거주를 못하는 경우는 세금 낸다 생각하고 그냥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근데 재밌는 게 법 개정 후 2021년 2021년 1월 1일부터 후년이네요. 2년 내년 한우 남은 거죠. 며칠 그렇죠. 2020이니까.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그럼 내년까지는 팔아야 매물 되겠다. 많이 나올겠네요. 그렇죠. 그럴까요? 근데 이게 이제 내가 궁금한 거는 2021년 이후에도 이 이제 그 실제로 들어가서 산 기간만 인정해 주는 건지. 그게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에 많이 물건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야만 이분들이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밑에 보면 될까요? 몰라요. 한번 봅시다. 아무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법 시행되고 나서 양도 부분도 적용되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부터 양도한 사람은 기존에 갖고 있던 이 보유 기간 양도세 혜택이 어떻게 된다? 절반으로 줄어들고 내가 들어가서 실제로 산 기간을 새로 시작해야 된다. 그럼 21년 취득하는 거 시점부터 시점이 아니라 양도세부터, 양도분부터. 양도할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얘가 예컨대 10년을 갖고 있었어요. 네, 10년. 네. 그러면 예컨대 10년을 갖고 있었으면 제가 최대 80% 받고 있었는데 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된다? 내가 40%만 인정이 그러면 되고 살았어야 됐다는 거죠. 내가 들어가서 사라고 거기서 이제 근데 내가 3년 살았다 하면 12%죠. 그러면 52%가 되는 거죠. 그럼 많이 큰데요. 진짜. 그 크겠죠 양도세액이. 아마 이런 의도로 보여요. 정부 정책이. 제가 해석이 틀릴 수 있는데 제 그 리걸 마인드로 보면 양도 분이니까 양도분부터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중에 틀려도 어쩔 수 없고. 자, 그다음에 한번 볼까요? 또 2년 이상 거주자의 한해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이거 뭡니까?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근데 뭐가 어쨌다고 이게? 이미 발표된 거잖아요, 이거는. 내년부터 1월 1일 시행하잖아요. 최대 80%. 그렇죠. 2년 거주해야지 이제 장기 유지 특별공제를 해준다는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보유 기간이 오래됐어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만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아파트도 이거를 12월 말까지 처분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이 혜택을 보려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년에 들어가서 2년을 살아야 돼요. 네. 살아야 이 80%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팔면 80% 적용을 받는데 내년에 팔면 내가 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내가 2년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3년 뒤에 팔아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미 때문에 네. 그 사람이 급격하게 12월 말까지 잔금을 치른 조건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새롭죠? 재밌죠? 이것도 어쨌든 근데 얘기는 뭐라고 됐어요? 기발표. 그러니까 이미 시행되고 있다. 중요한 거는 이 보유에다가 뭘 플러스에다 거주 요건을 포함되고 있다. 네. 자, 80%인데 얼마씩? 절반. 자, 30 곱하기 얼마였나? 8 옛날에는. 지금 4루씩 4씩. 보유고 똑같이 그렇게 나누면 돼요. 이제 외워지겠죠? 네. 나 쏙 들어왔어요. 나 공부 너무 잘 가르치는 것 같아. 자, 그다음에 3번 볼까요? 조정 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 요건 추가 및 중복 보유 허용 기간 단축.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게요. 다 살펴보죠 할 건. 그럴까요? 자, 현재 보면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그렇죠? 일시적 2주택자 사고 이사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네.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 양도시 네.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했어요. 2년 내에. 네.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3년이었어요. 네. 근데 어디나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그러면 서울은 몇 년? 2년. 2년. 그런데 어떻게 바꾸겠냐? 아까 1년 한다고 그랬죠. 네,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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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또 1년 이내에 신규 주택,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죠? 다만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 내가 들어가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그 전입 의무 기간을 임대차 종료 기간으로부터 2년까지 연장해 주겠다. 끝나고 나서 자, 네. 적용 시기는 오늘이 내일부터네요. 내일이네요. 내일부터 새로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적용한다. 대책 발표 전 매매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불한 경우는 정정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결국은 뭐죠? 자, 앞으로는 일시적 2주택 혜택 받으려면 뭐다? 1년 이내에 전입, 1년 이내에 양도.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옛날에는 몇 년? 2년이었다. 일반 조정 대상 지역에서 그렇고 일반 지역은 얼마? 3년.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거주 요건을 추가했어요. 이거 참 너무해요, 이거. 근데 등록 임대주택인데 거기에 거주 요건을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8년 장특공 뭐 8년 이게 네. 장기 임대하면 거주를 안 하고 기간이 지나면 팔면은 네. 양도세를 안 냈단 말이죠. 근데 뭐냐면 이제는 그 임대 목적이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자, 보면 자, 조정 대상 지역의 1세대 2주택은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까지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었으나 자, 임대사업자를 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거주 기간을 제한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아시죠? 네. 현재는 네. 자, 그래서 2년을 거주할 필요가 없고 그냥 기간이 돼서 팔면 세금을 안 그래도 냈어요. 비과세를. 양도세를. 그런데 네. 이걸 어떻게 하겠다? 가서 2년을 살아야 된대요. 얼마 전에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한 분들이 그 본인의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해제하고 뭐 그런 게 많다고 한번 우리가 이제 블로그에도 올렸는데 예, 이번에 요게 새로 다시 나온 거네요. 그러면 그쵸.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많으실 어쨌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2년을 살아야 한다고 한 예, 거고 그러니까 비과세를 받으려면 살아야 된다는 그렇죠. 거고 세금 낼 거면 안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임대사업자 등록할 필요가 없지. 올리는 게 제한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 12월 17일 내일이네요. 내일부터 적용하는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그러니까 이미 등록이 돼 있으면 아, 그전 혜택을 안 살아도 양도세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은 이렇게 빠져나갔네요. 아, 이제 여기 해당이 안 되지네요. 다행히. 저는 그런 거 아닌가요? 개인적인 거 막 공개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려고. 예, 참고는 저는 네. 다 기간 2018년 4월 1일 이전에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임대사업자하고는 이 규제하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1일에는 또 이제 면적이 34 그러니까 85해배 이상인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안 되는데 그 전에 저는 했기 때문에 대형 40평대도 다 그러니까요.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유리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거네. 그 이후에 하신 분들은 조금 혜택이 많이 적긴 하다.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그래도 법준공자 아니야. 준법의식이 강해서 그래요. 나 모범 납세자 상장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라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나는 5% 올리는 것도 제한이 됐잖아요. 네. 표준 임대차 계약서 쓰는 것도 귀찮아요. 그렇지만 정부에서 하라니까 그냥 충실하게 따른 거예요. 그런데 5%씩 안 올리고 더 많이 올리려고 하신 분은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런 혜택들이 없어져 버린 거죠. 저는 네. 정부 시책 아까 정부에 맞서지 마라. 정부 시책에 충실하게 따르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지금 와서 보는 거지. 그 당시에는 이런 규제가 나올 거라 생각도 안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부 정책에 충실하게 따르다 보니까 이제 와서 그 혜택을 보는 거죠. 제가 이걸 뭐 아무리 제가 동양학을 공부하지만 이걸 다 점괘로 미리서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실 분은 아니죠. 어찌됐든 이게 내일부터 네. 내일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부 가서 몇 년 살아야 된다? 2년은 살아야 돼. 2년은 살아야 된다. 예. 아니면 세금을 내면 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수의 분양권도 어머머머. 분양권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에서 안 했어요. 아니었죠. 예? 아닌데요? 조합원 입주권. 들어가죠. 조합원 주택에. 입주권은 세법과 관련해서는 주택으로 봐요. 네. 근데 일반 분양권은 안 했어요. 분양은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갑자기 좀 잠깐 헷갈려 하는 네. 것 같은데 어쨌든 일반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안 받기 때문에 그런 세금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양도할 때 양도세 안 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냐면 분양권도 여기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한번 볼까요? 자, 9.13 대책에 따라서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었으나 세제상 네. 세법상 네.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했기 때문에 내가 주택 하나 살고 있고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어도 몇 주택자? 뭐 1주택 1주택자.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다? 그러면 이제 주택수에 넣으니까 그렇죠. 2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 히트가 있죠. 조합원 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자, 일반 분양은 뭐다? 대출과 청약 관련상 주택으로 받고, 그렇죠? 네. 세제상은 주택으로 안 받단 말이에요. 네. 근데 조합원 입주권은 전부 뭘로 받다? 다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세법상 주택으로 받기 때문에 자기 주택이 하나 있고 조합원 입주권이 하나 있어도 뭐다? 2주택자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분양권은 일반 분양권은 포함이 안 됐었는데 이거를 포함시킴으로써 뭐다? 양도세 중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언제부터?
2021년 1월 양도분부터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체크해 놔야겠네요. 그러면은 일반 분양권 갖고 계신 분은 전매 기간이 끝나면 이건 팔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또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전매 기간도 엄청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이거 왜냐면 다 보면. 자, 내가 주택 하나 갖고 있고 근데 분양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2021년 1월 이전에 팔면은 주택이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 두 개면 양도세가 얼마예요? 50%예요. 그러면 내가 분양권을 팔아가지고 양도 차익이 예컨대 4억이 생겼다. 그러면 20% 내라고 하면 2억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분양권 만약에 그 이 기간 전에 팔면은 1주택으로 뽑아버리면 누진 구간 그 적용되기 때문에 훨씬 양도세를 적게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은 전매 기간이 풀리면 2021년 1월에 이미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파는 것도 한번 하는 게 세대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것도 팔게끔 유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네. 자,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을 한다네요. 자,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얼마? 50%. 2년 이내면 40.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 누진 6에서 40%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주택은 보유 기간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이면 기본세율 이렇게 낮춰주셨죠? 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아 근데 네, 다른 게 그런 거 있을 것 아니에요? 같아요. 근데 조정 지역 현행이래 현행이. 아, 여기 주택 외 부동산 주택인데 이제 개선을 보면 개선을 보면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인상이 됐어요. 자 한번 이 표를 볼까요? 표가 어떻게 되냐면 자 주택의 부동산은 1년 미만이면 50, 2년 미만이면 40%.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부동산이 뭐가 있을까요? 상가, 토지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거는 1년 미만이면 양도세 50%,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은 기본세율 이렇게 되는데 자 조합 주택이라든가 조합 입주권은 어떻게 되냐면 현행 1년 미만 40%에서 50%, 네. 기본세율에서 40%,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201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인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가 파악이 되시나요? 네, 알겠어요. 주택조합 입주권이 세금 예지됐던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늘어나죠. 여기 기본세율이면은 기본세율이 6에서 40인데 이제 40%로 딱 정해지니까 2년 미만도. 예, 그렇게 정해지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근데 되는 거죠. 여기서 주택이 부동산이군요. 주택 부동산은 1년 미만이 40%.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그러면 주택은 내가 50% 알고 있었는데 주택 외 부동산이 50%고 여기 주택 외 부동산이 50, 40 기본세율이고 자 주택이라든가 조합 입주권은 40 기본세율에서 50, 40 기본세율로 이렇게 받겠다라고 그러니까 해서 주택 부분이 좀 강화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주택 부분이 그러니까 현재 지금 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이거는 혜택 주는 것 같은데요. 네. 한번 팔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현행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자 10% 플러스 됐잖아요. 네. 2주택자면 그거를 3주택자면 20%를 추가 플러스했어. 네.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배제를 했는데 개선 해주겠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 중과세 배제 및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한다. 또 하필이면 10년으로 했어요. 한 5년만 하지. 나 하나 팔아야 되는데. 저는 안타깝게 얘기하시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얘기죠. 네. 아니 나 지금 2주 때문에 산 주택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팔아야 되는데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만 이렇게 해주면 어떡해. 근데 여기가 밑에 보세요. 적용 시기 20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으로. 내년 그러니까 6월까지니까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10년이 안 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는 거네. 근데 우리 저기 그 뭐죠? 2주 때문에 재개발 2주 때문에 산 주택에 대해서도 이런 걸 허용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미스로 보여요. 좀 미스라기보다도 약간 이걸 판단을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2주 목적으로 산 건데 어쨌든 좀 안타까워요. 그럼 얼른 팔아버릴 수 있는데 팔아버리고 저기 종부세 안 내고 뭐 어차피 종부세 내긴 내는데 그래도 한도가 올라가죠.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좀 처음 봐서 굉장히 좋아할 뻔했는데 10년 이상 갖고 있는 주택에 한해서 그렇다라고. 그것도 연도도 정해져 있어서 예, 한시적이라서. 2020년 6월 말까지. 네. 혹시 이런 물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비 잘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자,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인데 이거 뭘까 이거는 뭐 그걸 조사한다는 거 아닐까요? 좀 확대 적용 지역을 확대라고 해놨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또 자, 나오나 보네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한다. 현재 27개 동을 상한제로 기지정했고, 근데 앞으로 선도와 서울시 13구 전 지역 및 경기도 3개시 과천, 하남, 광명 등 13개 동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5개 구 37개 동을 추가 지정한다. 근데 서울은 다 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죠? 자, 볼까요? 표를 볼게요. 자, 적용식 보면 2012년 17월 내일부터군요. 내일 12월 17일부터. 자, 집값 상승 선도 지역이 어디가 있나요? 자, 동작이 보니까 체크돼 있어요. 동작. 네. 그래서 지정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정비사업 이슈는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구고, 그 다음에 집값 상승 선도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과천, 광명, 하남. 요거는 이제 서울시 외죠. 서울시 외. 그 다음에 빠진 적 있나요? 노원, 금천, 동대문이 빠져 있나요? 여기 노원 들어있는데 정비사업 이슈. 금천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네요. 밑에를 보셔야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지정이 된다 하겠다는 얘기니까. 집값 상승 선도 지역에 이제 여기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그다음에 경기에는 광명, 하남, 과천. 여기 5개 동에 다 된다는 게 아니고 과천의 벼량, 구림, 원문, 주암, 중앙. 하남의 창우, 신장, 덕풍, 풍산. 광명의 광명소와 철산, 하안. 그다음에 정비사업 이슈는 강서의 5개 동, 방화, 공항, 마공, 등촌, 화곡. 노원은 상계, 월계, 중계, 하계. 동대문은 위문, 희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심리, 회기, 전농. 성북 13개 동은 성북, 정릉, 장위, 도남, 기름, 동서문 2, 3가. 본문동 1가, 안암동 3가, 동선동 4가, 삼성동 1, 2, 3, 4가. 은평은 7개동, 불광, 가련, 수색, 신사, 증산, 대초, 대역촌. 이게 다 지금 분야가 상한제 걸리는 거죠. 자, 뭐 이 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자기 지역 사는 지역 표 보시면 되고, 자, 시장 거래 질서 조사 체계를 강화한다.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 혐의 정밀 검증한다. 부동산 법인의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정밀 검사하겠다는 거예요. 개인은 지금 현재 얼마죠? 얼마 이상 거래하면은 자금 출자, 자금 조달 계획서 써야죠? 우리요? 3억. 3억. 네. 써본 적 있으시죠? 네, 썼죠. 이제 감이 오시죠? 어떻게? 네. 그래서 자금 출처 계획서를 3억 이상 매매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거래가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강화인데 요거는 이제 뭐 이건 우리 내용 아니에요. 자, 이거는 정부가 할 거니까 보시고, 국토부 감정원 상서조사팀을 신설한다. 그 다음에 국토부 조사팀이 부동산 조사 전산 특사경 인량을 증원한다. 그래서 불법을 단속한다.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정부니까 우리는 적극 거기에 협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수사 대상 주요 불법 행위, 불법 전매, 청약 통장 거래, 무자격 무등록 중개. 여기도 이제 조사하는. 혹시 등록증 있으신가요? 네, 저는 자격증 있으시죠? 네. 29회 굉장히 강조하시네. 자, 여기는 조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부에서 하겠다는 거니까 저희들이야 거기에 뭐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면 되는 거고. 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및 신고 항목 구체화 여기 있네요. 자, 아까 얘기처럼 3억이 있어요. 3억.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3억인 거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바뀌네. 지금. 자, 자금 조달 계획서를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의 3억 이상 주택 및 비규제는 6억. 전에는 비규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치, 보시면 투기 과열 지구만 있었거든요. 근데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3억은 똑같고요. 그런데 이제 비규제 지역도 6억 이상짜리 주택을 취득할 때는 뭐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라. 그래서 좀 더 깐깐히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뭐 쓰라고 실제 거래할 때 쓰라고 하면 쓰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자금 조달 계획서에 증여, 상속, 기타 차입금의 자금 제공자의 관계 이거 있었어요? 관계까지는 안 없어요. 현금 등 네. 기타 항목 자산 종류, 계좌이체 현금 지급 등 자금 지급 수단 기재 추가,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구분한다.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언제부터? 2020년 3월부터. 시행령 개정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 이 시행령 개정되고 나서 한다.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저는 이게 더 귀찮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자 현행은 실거래 신고 시 객관적인 자금 조달 증빙 자료가 부재하여 매매 거래가 완료된 거래건만 소명하여 소명자를 받아서 조상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매매 우리가 거래 신고,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썼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만 해서는 그거를 해갖고는 선제적으로 대응이 곤란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개선은 어떻게 하냐면 증빙 서류를 내야 되는. 투기 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흑석동은 대부분 해당되겠죠? 신고 시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신고 관련 객관적 증빙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이건 이제 매수하시는 분이 하는 거죠. 그래야 되겠죠. 네, 근데 전에는 보통 자금 조달 계획서만 납부를. 그러니까 그냥 했었거든요. 금액만 썼으면 넣었으면 됐어요. 네. 그거를 갖고 조사하면 되는데 여기다는 자기 자금, 소득 금액 증명도 써야 되고 현금, 금융기관 예금액도 증빙 자료를 해야 되고 예적금 잔고를 해야 되고 임대 보증금, 전세 계약서, 거래 가능 여부 확인, 분양권 전매 제한 예외 증빙 서류 등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제출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피곤하네요. 이거는 본인들이 정부에서 필요할 경우에 조사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모든 거래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인망식으로 그냥 싹쓸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증빙 자료를 확인하여 거래 이상 거래 의심 시 실거래 상서 조사팀 조사 즉시 착수, 과태료 부과, 관계기관 통보 등. 자, 의심 사례가 뭐냐면 소득 금액이 없는 미성년자가 증여 신고 없이 자기 자금 과다 보유, 소득 금액이 크지 않는 20대가 현금 금융기관 예금액 등 자기 자금 과다 보유, 대출 규제 초과하는 임대보증금 포함 주택 매수자가 주택담보대출 실행. 근데 이거는 사실 시행하는 게 맞는데 좀 귀찮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모든 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얼마 전에 보면 미성년자가 엄청 몇 개나 사고 막 그랬을 때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했을 때 보면 그때는 그냥 이렇게 적기만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이제 구청에서 자금을 딱 하는 게 구청에서 당신 이 증빙한 서류 제출하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거 하면 좀 실거래 신고 단계에서 우리가 부동산에서 이런 걸 다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그죠 우리를 많아졌지만 아니면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이거를 자금 조달 계획서는 직접 당사자가 구청에다 제출하라고 하면 돼요. 신고하는 거. 예, 이거는 그냥 당사자 이거를 개인 금융 거래를 부동산업자가 다 보게 그죠.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 정보를. 그렇죠. 그걸 또 싫어하시는 분은 직접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직접 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공정한 청약 질서. 뭐 청약과 관련돼서 통장 있으신가요? 저는 뭐 있다가 없다가 막 그래요? 그러고 있죠. 그래서 사용을 거의 안 해가지고. 자, 현재는 공급 질서 교란행위 적발 시에는 일정 기간 3에서 10년 동안 청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점에 대해서는 청약 금지 규정이 없다. 불법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죠? 그다음에 공급 질서 교란행위 불법점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앞으로 보시면 공급 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점에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을 금지를 하고 있네요. 예. 다 10년이에요. 이제는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기타 불법점에 모두 10년 동안 아파트 청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부터? 내년 3월부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는 거죠. 불법점에 요거는 주택법 및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겠다. 청약 당첨 요건 강화. 요거는 그냥 간단히 볼게요. 바뀐 것만 볼까요? 그럴까요? 네. 어떻게 바뀌는지만 보시면 돼요. 거주 요건을 강화하겠다. 뭐 1년에서 2년 청약 조건을 이거 청약 당첨 요건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스톱시켜 놓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은 이렇게 하겠다. 저희 부동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어서 간단하게 건너뛰겠습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지금은 1년에서 5년 재당첨 제한하고 네. 근데 앞으로는 10년에 분양가 10년, 상한제 주택이라든가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는 10년, 10년.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7년. 7년간 네. 까다롭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많이 길어서 그건 자, 재당첨 제한주택, 재당첨 제한 대상자 이게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고요. 현재는 10년, 조정대상 지역은 7년. 평형에 관계없다. 좀 더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 재당첨 제한을 강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임대 등록제도 보안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질문이 있기 때문에 볼게요. 임대 등록 시 취득세 재산세 혜택 축소 이거 아세요 이거? 모르죠? 네, 저번에 한번 또 바뀌어가지고 나왔었죠. 올해 이거는 하반기에 한번 아주 소규모만 그래. 소규모 작은 것들 규모가 작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 웬만하게 뭐 25평, 34평 이런 건 없어요. 취득세 혜택이 없어요. 아 25평 있나? 근데 큰 거는 혜택이 없어요. 이제 진짜 작은 것들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줬어요. 그 다음에 취득세 같은 것도 일정하게 면제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는 여기다가 가해까지 추가하겠다. 면적 플러스 뭐다? 가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도소득세의 경우 수도권 공시가격이 6억 이하 주택에만 혜택을 부여하나 취득세 제한세는 면적 기준만 부과하고 그렇죠? 가액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건 불필요한 말이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면적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형평형 예컨대 뭐 13평짜리 막 이런 것만 취산세를 취득세를 면제해주더라고. 나도 왜냐면 이거를 임대주택을 등록하기 위해서 취득세를 혜택 받으려 했더니 안 되더라고.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면적 기준만 존재하고 가액은 없었는데 앞으로는 뭐다? 가액도 6억 이하 작은 거. 이런 것만 주겠다는 거죠. 기준이랑 아니면 면적이랑 가액이랑 두 개 다 해서 보겠다. 그렇죠. 왜냐면 근데 강남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데 가액이 근데 지금 6억 이상이면 안 되지 않나요? 그다음에 그죠, 안 되죠.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합동점검 추진 요거는 정부에서 할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임대사업자의 규제하고 있는 게 엄청 많아요. 뭐 하면은 과태료 얼마 나오고 신고 안 하면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상승률 5% 초과되면 어떻고 뭐 또 임대사업자 그 세입자한테 뭘 설명하고 그런 여러 항목들이 있거든요. 여기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써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규제 사항 있는 게. 그래서 이거를 등록정보 정비를 연내 완료하고 사업자의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한다. 엄청 이제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임대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한 등록 요건을 강화하겠다.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구청 임대사업자 어떻게 하죠? 처음에 저는 몰라요? 안 구청에 해봤어요. 가서 먼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주택가죠. 주택가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되죠?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어야만 임대사업자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걸 안 해놓고 나중에서 근데 왜 나는 혜택을 못 받냐라고 하는데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저는 된다. 몰랐었는데 미성년자도 등록이 됐었나 봐요. 관계없죠. 제한적으로 네. 이렇게 뭐 관계없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미성년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근데 미성년자가 이제 임대사업자를 사가지고 등록할 수는 없겠네 웬만하면 등록 제한을 못하게 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임대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는 또 2년 내 등록 제한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주택 임대 사업자도 마음 놓고 이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말소됐어도 또 했었네요. 사실 이거는 이렇게 집만 해서 사면 집만 사면은 할 수 있었죠. 각 네. 그 집에 대해서 건건별로 해요. 자, 그 다음에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자 의무 강화. 자, 이건 뭘까요? 자, 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피해 발생 시 등록 말소 후 세제 혜택 환수,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관계 설명 의무를 확대했다. 이것도 표준계약서에 다 있어요. 웬만하면 거기서 설명하면 되고요.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는데 한번 볼까요? 서울 도심지내 공급에 차질 없는 추진. 제가 이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서울시의 이제 4대 문안 그리고 옛날에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서울 중심지로 지금 외곽이 높고 서울 중심지가 낮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서울시 중심지로 고층 아파트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외곽에 전답, 임야 이런 거 훼손하지 말고 서울의 기존의 낡은 그런 거를 재개발하면서 재건축하면서 좀 서울 시내를 다시 활성화시켜야 되는 맞아요. 저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서울 시내 4만 호
사업주택 승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 완화, 도시 규제 개선을 통해서 5만 5천 원을 규제한대요. 이제 그다음 상업지역은 400에서 600%, 준주거지는 400에서 500%. 지금 아마 우리 흑석 2구역도 준주거지에서 400% 해가지고 아마 40정인데 상업지로 가서 500% 하려고 하는데 600%까지 올려준다고 하네요. 상업지역은. 근데 뭐 그 대신 이제 변경이 돼야 되겠죠. 지금 준주거지에서. 예. 자, 향후 계획에 도심 부지 4만 원은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여 20년까지 15,000원, 15,000호 이상 사업 승인을 완료하고 말이 안 나왔죠? 이중 1,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그 다음에 볼까요? 수도권 30만 호. 자, 요거는 뭐 볼까요? 서울 4만.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남양주, 하남, 과천 등 14만 호. 연내 이렇게 여러 개 하겠다는데, 자, 여기 보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의정부, 우정, 의왕, 청계, 시흥, 하중, 성남, 신촌, 안양, 관양, 인천, 계양, 인천, 검암, 역세권. 이거 혹시 아시는 데 있어요? 저는 거만하고 계양은 들어봤어요. 아무튼 이런 지역에다가 더 많이 집을 짓겠다. 나머지 고양, 부천 등에 11만 호 하겠다. 근데 이제 인구 줄어들 걸 대비해서 서울 안쪽에 개발하십시오. 자꾸 왜 그 전답, 녹지 공간 훼손하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출퇴근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다들 그 외곽에만 지어가지고. 출퇴근기간도 힘들고 그게 출퇴근 시간에 쓰는 그 기름값, 환경 오염도 되고, 그렇죠? 교통비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나 그렇게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다가 고층을 허용해서 이렇게 지으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관리처분 이후 인가 정비 사업 추진 지원. 이거 뭔 내용인가요? 정비 사업에 대한 상한제 6개월 유예에 따라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 신속한 사업 진행을 추진 중이나 철거 이후에도 굴토심의, 분양 보증 등 행정 절차에 약 2달 소요하는데 이걸 좀 빨리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더라고요. 2주 철거 및 신고, 굴토심의, 착공심, 분양 보증심의, 입주자 모집 신청. 자, 한번 이렇게 보고 좀 빨리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도 개선인데 이거는 이제 재개발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제 소규모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단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빨리 해서 뭐 규제를 풀고 좀 사업지를 확대해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공공성 강화. 요거는 그냥 정부 정책의 문제니까 그냥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구역 및 사업 시행 면적 확대인데 서울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가로구역을 1만에서 2만 평방미터까지 확대한다. 뭐 여러 가지인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건 뭐죠? 공기업 참여 시 가로주택 정비사업 인센티브 개편안. 다 가로 사업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건가? 자,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 이제 준공업지역은 아마 어디 갔을까요? 구로동? 성동도 이제 그 공장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도봉동도 이제 있고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구 이런 경우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 준공업지역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공업지역에서 이렇게 해서 거기도 이제 옛날 굴뚝 공장이 없어지고 이제 앞으로는 뭐 아파트형 창고 이런 게 들어서니까 이제 이거 이렇게 하면은 도시 재생에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면적도 뭐 이렇게 되고요. 여러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중공업지역 내 소규모 정비도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뭐 중공업지역 내 저층 주거 밀집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제 하겠다는데, 자 여기 보면 정부에서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 수요 공급에 관한 양 측면에 걸쳐서 추가적인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또 나올까요? 또 나오지 않을까요? 집값이 오르면? 네. 안 오르면? 안 올라도 또 나오지 않을까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이게 부동산도 요즘 안 되는데. 자, 아무튼 향후 추진점을 보시면 자, 투기적 대출 수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요. 보면은 이제 시점이 어딘가 대부분 내일부터 적용되는 게 많아요. 네.
10일, 23일도 맞네요.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감독 규정을 개정하니까 규정을 개정한 것, 어떤 금감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감독 규정, 그다음에 사업체에서 뭐 아까 서울보증공사 이런 경우에 이제 규정을 개정한 경우는 좀 늦게 하고 바로 적용되는 건 내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시행령 개정하는 거는 이제 뭐 세법을 바꿔야 되는 거는 2011년 1월 1일부터 이제 세법을 법을 고쳐야 되니까 이렇게 길게 필요한 거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각 항목별로 이렇게 적용 시점이 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머리 아프죠. 네. 이거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 못 외우는 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수시로 출력해놓고 필요할 때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이제 저희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가끔 보면 저희도 몰라요. 저희도 모르고 왜? 아니 사실잖아. 우리가 이 정부 이거를 입안한 사람이 아닌데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또 동일하다고 크게 여러분들 아는 거랑 저랑 다른 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담당자가 있어요. 이렇게 담당자 아니 진짜로 네, 맞습니다. 내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게 상법 유권에서 가고 연구 담당하는 전문의였거든요. 이게 이런 데서 근데 농협에서 와요. 본부에서. 그래서 상법 해석 걸려서 그러면 내가 유권 해석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담당하는 정부 기관에서 유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어봐야지 뭐 부동산이 이거 뭐 답을 해준다고 해서 유권 해석 기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하시고 기본적인 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그래도 좀 뭔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실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한강리치 부동산에 오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강리치 오시는 방법은 전화번호가 이렇게 있고 저희가 아크로 리보아임 백이동 상가에 있습니다. 천주교 흑석동 천주교 교회에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그 코너 사거리 코너에 있으니까 오시고 차를 갖고 오신 분은 저기 그 원불교 쪽에서 들어오시다가 백일동하고 백이동 상가 주차장이 있어요. 그 주차장에 상가를 세우시고 왜 웃어요? 아니 지도를 하나 만들어서요. 딱 설명하면 좀 우리 블로그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시거나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볼게요 한번. 그러면은 바로 보면서 설명이 쉽지 말로만 하면 그래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아 그래요? 그죠? 그게 처음 오시는 분은 안 그려져요. 우리는 아니까 그려지거든요.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제 본의로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이거 올려놨네요? 네, 올려놨어요 제가. 오, 네,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 글씨가 보일까요? 네. 아 그래요? 아무튼 이것도 보시고 이 링크 걸어주시면 되겠네. 그리고 아까 우리 한강리치 소개 여기 보면 네. 제가 해놨어요. 자 해놨는데 확대해 볼까요? 자 저희가 이 백이동 상가에 여기 코너에 있어요. 한강리치 부동산 네이버에도 저희 한강리치 부동산 중개법인이 뜹니다. 네이버에 치시면 그래서 한강리치 부동산 중개법인을 치시고 오셔도 되고 자 기본은 뭐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얘가 상가 주차장입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상가 주차장에다 세우시고 걸어오시거나 만약에 주차할 데가 없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 보도블록 있어요. 이게 보도블록은 아파트 상가 소유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쭉 오셔가지고 저희 상가 앞에다 바로 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했는데 자 반포 쪽에서 오신 분은 여기 들어오면 복잡하다 그러면 여기 쭉 가서 저기 노들대교 그 한강대교 가기 전에 노들대교 밑에 지하에서 유턴하는 데가 있어요. 그 굴다리 밑에 유턴해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원불교에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주차장으로 오시는 방법. 그 다음에 아파트 이제 쪽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흑석동에서 오신 분들은 이분들은 이렇게 해서 좌회전 받으시면 올라오고 여기가 성당이에요. 성당. 그래서 여기서 좌회전 하시고 올라와서 아파트를 쭉 한 바퀴 끼고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가는 방법은 중앙선 침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트 앞단지를 끼고 한 바퀴 삥 돌아서 이렇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흑석역에서 걸어오신 분은 자 4번 출구에서 내리셔서 이렇게 건너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오셔서 횡단보도 건너도 되고 여기서 건너도 됩니다. 여기서 건너서 쭉 오셔도 되고 이렇게 횡단보도 4번 출구에서 흑석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건너오셔도 된다. 네, 다양한 방법으로 오시기 잘 안내가 되어 있네요. 돼 있죠? 이거 몰랐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제가 애써서 만들어 놓은 건데.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건 어찌됐든 건 아파트 한 바퀴 삥 돌고 오면 원불교 쪽에서 들어다 보면 여기에 상가 주차장이 있다. 주차 힘들면
상가 보도블록으로 그냥 타고 올라오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한강리시 부동산에서 이번 12월 16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준비 없이 저도 이제 이 내용을 오늘 처음 출력해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하려고 오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